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1년 제2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농축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회분 침각 농축 시험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성 곡선을 얻었다. 슬러지의 초기 농도가 10g/L였다고 할 때 6시간 정치 후에 슬러지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농축 후의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풀이에 보시게 되면 농축 후의 농도는 초기 농도 곱하기 초기 계면의 높이 나누기 6시간 농축 후의 계면의 높이로 나눠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초기 농도가 10g/L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계면의 높이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0시간일 때의 높이를 뜻하는 거죠. 0시간일 때 계면의 높이는 90cm예요. 그러면 6시간 정치 후라고 그랬으니까 6시간 정치 후의 계면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cm. 따라서 90cm 나누기 20cm를 나눠서 10g/L에 곱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농축 후의 농도 45g/L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공기 고형물 비. 자, 공기와 고형물의 비를 ASB라고 합니다. ASB가 0.1mg/mg. 실제로 공기 고형물 ASB는 단위가 없는 거죠. 최적의 부상을 나타낸다. 설계 온도가 20도였을 때 부유 물질의 농도가 100mg/L, 공기 용해도가 18.7ml/L, 흡수비가 0.5, 표면적 부하율이 0.22m의 삼성/제곱미터/미니처, 반송이 있으며 운전 압력이 3기압일 때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ASB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ASB를 계산을 했을 때 ASB의 공식을 보면 1.3 곱하기 SA라는 것은 공기의 용해도가 됩니다. 곱하기 F라는 것은 흡수비, 그리고 P, 절대압력, 마이너스 1, 나누기 SS, 부유 고형물의 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처럼 반송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송이 있으면 공식에 반드시 뭐를 곱하느냐 하면 반송비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첫 번째 반송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R을 계산을 하게 되면 반송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송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반송률은 반송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세 번째는 반송유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반송유량이라는 것은 QR이죠. 따라서 입구유량 곱하기 반송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반송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반송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ASB가 0.1입니다. 자, 는 1.3 곱하기 공기의 용해도가 18.7ml/L, 그리고 흡수비 F가 0.5, 그리고 압력이 3기압이 3atm입니다. 마이너스 1, 전체 나누기 부유 고형물. 자, 문제에서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얼마죠? 100mg/L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R, 반송비죠. 따라서 반송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왔죠? 0.827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송률은 82.27%가 나오는 거죠. 자, 만약 여기서 입구 유량이 주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반송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입구 유량 곱하기 반송비를 해주시면 반송 유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설러지가 4% 고형물의 농도에서 7% 고형물의 농도로 농축되었을 때 설러지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하시오. 단 1일 설러지 생성량은 100m의 삼성이고 비중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설러지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예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함수율로 주어지거든요. 수분에 따라서 수분이 줄어야지
우리가 설레지 처리가 된다는 형식이 되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자체에서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그리고 100-P2 대신에 TS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1으로 나타낸 것은 처리 전, 2로 나타낸 것은 처리 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피 감소율은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은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1일 설러지 생성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일 설러지 생성량이 뭐냐면 V1입니다. 자, 그리고 고형물의 농도가 TS1, 그리고 고형물의 농도 TS2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죠? V2가 없어요. 그래서 V1 곱하기 TS1은 V2 곱하기 TS2의 공식을 이용해서 V2를 계산합니다. 자, V1 자리에 100m의 삼성, TS1 자리에 4%, TS2 자리에 7%를 대입하면 V2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V2를 계산하시면 57.143m의 삼성이죠. 따라서 부피 감소율의 식에 여러분들 V2는 여기 대입하고 V1 100m의 삼성은 지금 여기 V1 100m의 삼성은 V1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부피 감소율은 42.86%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설러지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V2와 V1을 이용해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유량이 1.2m의 삼성/s, 접촉조의 폭이 2m, 유효 수심은 2m, 염소의 접촉조의 살균 효율은 95%일 경우에 염소 접촉조에서 시간과 접촉조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단 염소 접촉조의 흐름은 PF8이며 살균 반응 시 DT분의 Dn은 -KNT이며 상수 K는 0.1/제곱미터 자연대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염소 접촉조에서 시간을 계산을 해요.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주어지고 있는 DT분의 Dn은 -KNT를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살균 효율이 몇 %라고 했느냐면 95%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처리 전의 농도가 100%겠죠. 그리고 처리 후에 남아있는 농도 NT가 뭐가 되는 거죠? 95%를 살균했으니까 5%가 처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N0는 100%, NT는 5%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이 문제 조건에서 K라는 값이 0.1/제곱미터로 주어졌어요. 0.1/미니트의 제곱으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7.74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접촉조의 길이를 계산을 해요. 그럼 접촉조의 길이는 유량 곱하기 접촉 시간 나누기 폭 곱하기 유효 수심이죠. 자, 여기서 유량이 얼마죠? 유량이 1.2m의 삼성/s입니다. 자, 그리고 접촉 시간은 7.74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누기 폭이 얼마죠? 2m. 그리고 유효 수심이 2m. 따라서 길이의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량과 접촉 시간의 시간 단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길이를 계산을 하시면 139.32m라는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0.1몰의 NaOH 100ml를 2몰의 H2SO4를 이용해서 중화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H2SO4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화 적정 공식은 노르말 공식입니다. 따라서 N1V1은 N2V2가 되겠죠. 따라서 NaOH와 H2SO4라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은 반대되는 액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적정식은 보시다시피 노르말 농도를 기준하거든요. 따라서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하는 식을 보시면 어떻게 전환이 되죠?
몰 농도에 가수를 곱하게 되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NaOH는 OH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가물질이죠. 따라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해요. 따라서 0.1몰은 0.1 노르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황산은 H가 두 개니까 이가물질이에요. 따라서 이가물질이니까 2몰은 여러분들 노르말 농도로 나타내게 되면 4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0.1노르말 NaOH 100ml는 4노르말 H2SO4 V2ml. 따라서 V2ml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2.5ml로 산출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사 문제 치고는 상당히 간단하지만은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펌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인 캐비테이션과 수격작용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면 공동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 자체 내에서 다시 말해서 에어가 차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워터햄머라고 그래서 관 자체 내에서 땅땅땅땅 하는 물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수격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먼저 캐비테이션 원인은 흡입 양정이 너무 큽니다. 흡입 양정이 너무 클 때, 그리고 유속이 급격히 빠른 부분이 발생했을 때, 따라서 유속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또는 흡입 양정이 너무 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방지 대책이 있느냐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수도를 크게 하고, 그리고 회전 속도를 낮게 합니다. 따라서 필요 유효 흡입수도를 작게 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수격작용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관내의 액체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액체의 큰 압력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수격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펌프를 갑자기 정지시켰을 때, 급정지시켰을 때 수격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죠. 펌프에 플라이 휠을 붙입니다. 그리고 토출관 쪽에 조합 수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워터해머를 방지할 수가 있죠.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전도 현상의 원인을 각각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세 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가장 위쪽이 뭐가 되는 거죠? 표수층. 자, 그리고 변온층. 변온층은 수온 약층이에요. 그리고 심수층. 그리고 전이층이 있습니다. 자, 표층이나 심수층 중에서 한 군데는 4도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봄을 기준을 하게 되면 자, 여기를 4도씨라고 씁니다. 그러면 봄과 가을에는 4도씨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표면이 4도씨니까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가장 커요. 1.0g/cm의 삼성으로. 그러면 심수층에는 4도씨에 가까운 물이 되겠죠. 그래서 표층과 심수층이, 표층은 완전히 4도씨고 심수층은 4도씨에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거의 층이 형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층이 형성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도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주위에서 수면풍이 불게 되면은 무거운 물이 위에 있고 가벼운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을 전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봄에 일어나는 전도와 가을에 일어나는 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봄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전도 현상이죠. 반면에 가을에 일어나는 전도 현상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4도씨가 되면서 일어나는 전도 현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층 현상을 보시면 자,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15도씨 정도, 표면 온도가. 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은
0도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름은 표수층은 15도씨, 겨울에는 0도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도씨는 심수층은 4도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4도씨가 가장 무거운 물이니까. 그리고 변온층은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청을 형성했을 때 강한 성층이 형성되는 계절은 여름이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4도씨를 기준했을 때, 그리고 약한 성층이 형성되는 계절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보면 봄에 일어나는 전도현상은 표수층의 수온이 어떻게 되죠? 수온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4도씨가 됐을 때 최대의 밀도를 가지게 되죠. 가장 무거운 물이 표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수층의 물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죠. 무거운 물이 위에 있고 가벼운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수층 물이 표수층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반대 가을에 일어나는 전도는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갔기 때문에 수온이 점차 감소되면서 봄에는 높아지면서 가을에는 감소되기 시작하고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수온이 4도씨가 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약한 바람에 의해서도 표수층의 물이 아래로 이동하고 심수층의 물이 표수층으로 이동해서 발생해요. 그래서 봄 전도와 가을 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온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느냐. 따라서 봄 전도는 겨울에서 봄으로 수온이 증가하면서 4도씨에 이르렀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 반면에 가을 전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온도가 하강하면서 4도씨에 이르렀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도씨가 됐을 때 물이 가장 무거우니까 표수층이 가장 무겁고 심수층이 가장 가벼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상을 턴오버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활성탄의 재생 방법을 5가지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활성탄이라는 게 뭐죠? 활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착제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합착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용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생을 하는 방법, 용매 추출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매 추출에 의해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 그리고 산알칼리 처리에 의해서 재생하는 방법, 가열을 해서 재생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용매 추출, 수증기, 산알칼리, 가열, 화학적 산화에 의해서 재생하는 방법이 활성탄의 재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바다에서 발생되는 적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환경 조건 2가지와 영양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름철 홍수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철 홍수시에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육지에 있는 영양염류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 다음 바다 중에서도 정체 해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름이 됐으니까 수온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담수가 썰려 들어가니까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염류가 많이 공급돼야 되겠지만은 염분의 농도가 낮아졌을 때 적조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거죠.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분 농도의 감소예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수온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영양염류의 증가. 여기서 영양염류라는 것은 질소와 인, 주로 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햇볕이 강할 때. 반면에 영양염류는 가장 중요한 게 인이죠. 그리고 질소, 그리고 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요구되는 가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도 분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가뭄도 분석의 정의를 서술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가뭄도 분석이란 수질 모델링 주요 절차 중에서 수질 관련 반응 계수, 수리학적 입력 계수 등의 입력 자료의 변화 정도가 수질 항목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입력 자료의 변화 정도가 수질 항목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뭄도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자료의 변화라는 것은 수질 관련 반응 계수, 수리학적 입력 계수 등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불화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약품 두 가지를 쓰고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하시오. 여기서 불화물이라는 것은 불소 화합물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불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황산 알루미늄 그리고 활성 알루미나가 있어요. 자, 황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입니다. 응집제. 자, 응집제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활성 알루미나는 hợp 착제예요. hợp 착제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황산 알루미늄은 고체나 액체 상태, 활성 알루미나는 고체 상태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준활성 설러지법과 비교해서 MBR 공법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자, MBR 공법이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법 플러스 뭐예요? 멤브레인 공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MBR 공법이라고 하면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 공법이라고 해서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여과제죠. 바이오는 미생물이에요. 리액터는 반응조죠. 그래서 막분리 활성 설러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를 가지느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활성 설러지 공법의 단점을 보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활성 설러지 공법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멤브레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여과 공정을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활성 설러지법을 통해서 유기물과 질소, 인 성분을 제거하겠죠. 자, 그러면은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뭐를 제거하죠?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물과 질소, 인 성분을 비롯해서 입자상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MBR 공법이 되는 거죠. 시험상에서는 MBR 공법의 원리를 서술하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MBR 공법의 장점과 그리고 MBR 공법의 원리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MBR 공법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반응조 내에서 MLSS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LSS라는 게 뭐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자, 그리고 설러지가 적게 발생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SRT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잖아요. 높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침전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축조의 부피가 감소되어서 공정이 간결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액상 설러지를 고온가압하에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방법인 섭식산화법의 장점을 5가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섭식산화법의 장점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유기물질의 제거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물질의 양이 적은 편이에요. 발생되는 물질의 양이 적다는 소리는 설러지가 적게 발생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장기간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그리고 발생되는 물질은 약품을 첨가하지 않아도 탈수가 용이하게 일어나요. 보통 설러지는 탈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탈수성을 개선하는 데 비해서 섭식산화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탈수가 쉽게 일어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지 면적을 적게 소요해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섭식산화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유독결합 플라즈마 ICP 장치의 원리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공정시험 기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시료를 고주파 유독코일에 의해서 형성된 아르곤 플라즈마에 주입해서 6000K에서 8000K에서 덜떤 상태의 원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했을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광도를 측정해서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덜떤 상태와 바닥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가 덜떤 상태입니다. 자, 덜떤 상태를 다른 말로 여기 상태라고 해요. 자, 여기는 바닥 상태입니다. 자, 바닥 상태를 다른 말로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바닥 상태에서 덜떤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닥 상태에서 기저 상태가 가죠. 반면에 덜떤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됐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성 및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과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독이라 플라즈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금속성 물질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 공정에서 물에 차염소산염 OCl-를 주입해서 살균, 소독을 할 경우에 물의 pH는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화학식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OCl- 여기 물에 집어넣습니다. 물이 H2O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HOCl과 OH- 발생해요. 그래서 반응식은 OCl- 플러스 H2O는 HOCl 플러스 OH-. 자,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요? OH-가 발생했어요. 자, OH-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pH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반대로 H+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pH가 낮아져요. 그러면 pH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중성을 기준하죠. 그래서 pH7이라는 중성을 기준했을 때 숫자가 pH7보다 크게 되면 증가, pH7보다 작게 되면 감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OH-가 발생하기 때문에 pH는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슬러지 평화 현상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3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슬러지 평화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는 뭐죠?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다수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작정 우리가 슬러지 평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슬러지 평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예요. 이 슬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을 해서 50에서 150이 나오면 정상 침강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200 이상이 됐을 때 슬러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SVI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자, MLSS 미생물 중에서 침강된 슬러지.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SVI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나타내 보면 1리터짜리 메서실린더가 있어요. 자, 똑같은 겁니다. 자, 1리터를 시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미생물을 주입합니다. MLSS. 자, 그러면 30분간 정치를 시켜요. 그럼 30분 동안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은 슬러지를 SV라고 나타내요. 그럼 실제 이 SV는 30분 동안 먹이 활동을 해서 가라앉은 슬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LSS 중에서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 SV만큼. 따라서 10의 3승을 곱해서 계산한 값이 50에서 150 사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침강이 되고, 그리고 200 이상이 되면 실제로 보면 정상적인 침강이 되지 않고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정식한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정식을 하게 되면 침강이 잘 안 되느냐?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펜처럼 생겼어요. 길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침강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유기물을 처리했을 때는 미생물로서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인을 보시게 되면 영양염류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폭기조에서 DO라는 용존산소가 부족할 경우, 그리고 유입수에 갑자기 산업해수가 혼입되어서 유입될 경우, 산업해수가 혼입되었다는 소리는 pH가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pH를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방지 대책으로서는 염소를 희석수에 살수를 합니다. 그리고 폭기조에 용존산소를 충분하게, 그리고 영양물질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하게 되면 슬러지 평화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슬러지 평화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먼저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에서 pH는 한 6에서 8 정도? 5에서 8?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용존산소는 2mg/L 이상, 그리고 온도는 중온, 중온이라는 것은 30도 시전후. 자, 그리고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에요. 자, 이 조건을 맞춰주면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벗어나게 되면 박테리아는 정식이 멈춰져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게 뭐냐면 펀자이라는 곰팡이죠. 그래서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에서 벗어났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빨리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자, 슬러지 평화에 대한 현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증식하는 현상입니다. 폭기조에서 유기물, 용존산소, pH, 영양염정의 불균형으로서 사상성 미생물인 곰팡이라는 펀자이가 과다 전시해서 플록의 침전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필기를 해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SVI라는 값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적정법,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 농도 계산식을 쓰고 각 인자를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단위는 mg/L입니다. B-A 곱하기 F 곱하기 1000 나누기 V 곱하기 0.2의 공식을 쓰는데, 여기서 A는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의 양입니다. 그리고 B는 시료의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은 농도가 0.005몰짜리를 씁니다. 그리고 F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 0.005몰 농도 계수, 다시 말해서 인자, 팩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V라는 것은 시료의 양으로서 밀리리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1000 나누기 V는 V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자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문제가 17개죠. 보통 수질 기사는 문제가 18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 복원을 전체를 다 못하고 한 문제를 복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문제가 부족한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와서 집에 오면 문제를 복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메일 주소를 보시게 되면 kwe7002@한메일넷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한 번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나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메모를 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 좋다는 거. 그래서 합격의 비법은 반복 학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